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최은식이라고 하고요. 논술을 가르친 지는 되게 오래되었어요. 올해 내년도 고3 친구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죠? 2008년인가요? 네. 제가 처음 논술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2007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과외 선생님이 제가 이제 내일 모레 40입니다. 이제 그 학원 강사 시작이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과외 선생님을 해가지고 논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쉬지 않고 논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부터 사실은 논술 과외 선생님이 되었고, 대학생으로서도 과외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이 길이 이제 내 길이구나 싶어서, 사실은 대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학원 강사를 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청소학원이라고 하는 그 재종반이 있는데, 거기 강남 청소리나 목동 청소리 이제 출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논술을 가르쳐 왔으니까 그 경력이나 그런 논술 실력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투스에서는 올해로 8년째예요. 이투스에서 있는 강사분들 중에서도 꽤 이제 뭐랄까 좀 고참인 편입니다. 네. 이미 8년째고 내년은 9년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1타는 제가 들어온 3년차부터 올해까지 1타를 유지했고요. 명인학원이 지금 여기 중계 캠퍼스잖아요. 대치동에 본원이 있는데, 대치동의 본원에 있는 명인학원에서 제가 논술 메인 강사를 지금 6년 7년째 이렇게 제가 늘 단독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 전체를 대표하는 논술 강사이고요. 그리고 목동에 있는 사관학원이라는 학원에서도 제가 전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강사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실력을 검증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그 실력적인 면에서 제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제 느낄 때는 제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제가 잘 자랐다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다른 분들을 제가 계속 공부하거든요. 끊임없이. 특히나 어떤 새로운 인간 강사분이 올라오면은 되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강의를 다 흡수하다시피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제 습관이에요.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고3 아이들을 맡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그런 마음의 습관 같은 게 생겼는데요. 왜냐면 어떤 습관이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게 저는 물론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물론 저도 이제 논술 대학교 갔거든요. 저때 서강대학교가 최저 없는 논술이었더래가지고 그때 이제 갔는데, 내가 가르치는 게 과연 이 아이들한테 정말 확실한 정보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 첫째 강사 때.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거를 이제 충분히 다 흡수하고, 제가 또 집착하는 약간 그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뭐 하나 꽂히면은 일단은 많이 읽는다 수준이 아니고 안 읽어본 게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불안이 그런 게 굉장히 센 강박증이 좀 있어서 다 이제 섭렵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것도 이제 만들게 되고, 당연히 이제 거의 다 알게 되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또 많이 붙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제 강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몇 가지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학원이 워낙 많잖아요. 중계동들도 워낙에 이제 큰 곳이다 보니까 학원계에서 논술 전문 학원도 많을 텐데, 제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이제 개념반 진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거든요. 1월달부터 사실 여름방학쯤까지도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즉 아이들이 수능 공부할 때 파이널 시즌 있잖아요. 실전 모의고사 풀이가 중요한 그 파이널 시즌, 그때가 이제 9월쯤부터일 텐데, 그 직전까지를 전 이제 넓게 잡아서 개념반이라고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아이들 문제풀이 시켜놓고 딴 데 있거나, 아니면 이제 첨삭쌤한테 그냥
운명을 맡겨놓고 하는 그런 일이 없이 제가 이제 3시간 반 동안 여기 상주하면서 아이들이 글 하나하나 볼 때 먼저 읽은 친구, 그리고 이제 먼저 쓴 친구, 그런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논술 학원들에서 점검해주는 게 뭐냐면요, 논술 글을 아이들 제출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전부예요. 저는 뭘 하냐면 과정 첨삭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쓰는 중간에 개요도 있고 중간에 독해한 내용도 있잖아요. 사실 그 어느 순간에, 그 중간에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 읽은 게 있기 때문에 답이 이상해진 거거든요. 그 결과물만 보면 사실 정밀하게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제가 이제 이거 다 읽은 친구 손들어 하면 제가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좀 오류가 있다 그러면 요것만 다시 해라, 이건 잘했어 하면서 피드백을 줍니다. 과정 첨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이제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강사가 자기의 온몸을 다 이제 여기다가 쏟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의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첨삭생한테 맡겨놓고 딴 데서 강의 못하니까.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붙이는 게 중요하지, 어디서 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첨삭도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보통 논술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첨삭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이제 논술 학원은요, 아이들 글을 쓰고 글을 내면은 첨삭을 받아요. 대면 첨삭일 수도 있고 서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첨삭을 받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뭐 끄덕일 정도로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수학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게 딱 와닿으실 텐데, 수학 문제 아이가 풀었어요. 근데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해설지를 보거나 강의를 볼 수 있겠죠. 형강이든 인강이든 해설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봤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이런 걸 내가 잘 못했네. 그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풀러 들어가요. 틀렸습니다. 해설지 보니까 혹은 인강이 그 부분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또 다른 문제를 풀어요. 얘는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학을 매우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하진 않겠죠. 최소한 뭐가 필요하죠? 틀렸을 때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더라도 끝끝내 자기 힘으로 이 풀이 과정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정답까지 풀이 과정도 효율적으로 내가 해낼 수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논술이 이게 훨씬 심해요. 논술이 이제 이게 훨씬 중요한 게, 수학은 자기가 정답 3번이라고 했으면 정답 3번이라 해설지에 써있으면 정답 맞추는지 알잖아요. 근데 논술은 자기가 써놓고 이게 모범 답안이랑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정도까지는 느낄 수는 있으나 합격이 돼. 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판단하기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은 논술의 정답을 내가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거 내면 합격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까다로워요. 100명 중에 5등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0명 중에 자기 밑에 95명이 있어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0명 중에 1, 2등 정도는 무조건 붙는 거거든요. 그 수준의 글인가를 체크했을 때 뭔가 모자란 게 있으면 틀린 거예요. 정답 맞춘 글이 아니고 틀린 거예요. 왜냐면 떨어진 글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당연히 1차 첨삭 때는 점검받을 수 있는데, 다시 이거를 자기 힘으로 썼을 때 이게 합격의 글인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가, 그거를 끝까지 점검받아서 끝끝내 자기 힘으로 A+, 최소한 A0,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 수준의 글을 쓰는 것까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제가 그거를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랑 공부하는 모든 글에 대해서 제작성이 당연히 이제 진행되고요. 제작성 필수예요. 한번 풀어서 완벽하게 쓴 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뭔가 틀린 게 있어요. 근데 그 틀린 걸 지적받아서 자기가 그걸 끝끝내 잘 소화해내고, 소화해내는지를 저희한테 확인받아야 돼요. 아주 엄격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확인을 해드려요. 제가 드린 그 교재 샘플 뒤쪽에 있는데 첨삭에 대한 것도 뒤에 이제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되게 꼼꼼하게 첨삭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첨삭 양이나 질적이나 체계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첨삭해주고 끝까지 이 친구가 스스로 힘으로 합격의 글을 쓸 때까지 해준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끝끝내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텨라. 좀 귀찮고 좀 짜증날 수 있는데 이 장인정신이 없으면 어차피 떨어지는 전형이고 장인정신을 발휘해주는 만큼 우리는 늘 끝까지 너가 합격의 글을 쓸 때까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걸 버텨내면은 이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한 지원이 좀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개괄적인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도 그 전에 이제 논술이라고 하는 게 합격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저는 논술을 진정한 의미의 선택 과목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왜냐면 선택 과목 하면 주로 사탐, 과탐 이런 게 선택 과목이잖아요. 근데 사탐이나 과탐은 그냥 그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사탐을 하느냐 과탐, 즉 탐구를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하진 않아요. 탐구는 하잖아요. 논술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훨씬 큽니다. 그렇죠? 논술을 안 하고 대학교 붙는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나는 논술을 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어떤 친구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우선입니다. 저는 논술로 이제 아이들을 안내하고 논술을 가르치는 게 직업이지만 저도 논술 수험생을 겪어갔던 친구로서 어떤 친구는 논술을 배우러 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논술이 아니고 얘는 학종 붙이기 가는 게 더 나은 친구도 있고요. 정시 붙이기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또 이제 다르니까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종합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비슷한 길이긴 하죠. 수능이 있고 그리고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요. 엄마 나는 논술로 대학교 갈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어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사실 거의 모든 아이들의 목표는 일단 수능도 아니에요. 뭘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입니다. 이게 결국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두각을 드러내서 대학교를 가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죠. 그리고 이제 그 목표로 고등학교 1학년을 충실히 보냅니다. 1년을 보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각이 나오죠. 사이즈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 이걸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겠다. 혹은 좀 위험한데? 혹은 택도 없는데? 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2학년 올라갈 때쯤에 좀 감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2학년 때 어떤 친구들은 엄마 나는 원래 정시파였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내신에서 조금 이제 힘을 빼기로 하고 수능 위주로 체제를 돌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모의고사 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또 1년을 보내고 3학년 올라가는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이걸 고민하시죠. 그래서 이제 논술은 이게 3학년 때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99%예요. 그래서 논술 지금 시점 시작하는 건 절대 늦은 게 아니고요. 1월달 출발자가 사실 빠른 그룹이에요. 선생님 일찍 하는 애도 없나요? 있어요. 2학년 때 하는 친구도 있고요. 1학년 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전국 단위에서는 극소수예요. 통계적인 의미는 없어요. 물론 걔는 잘하죠. 근데 걔네는 이제 연고대회만 무조건 노린다 막 이런 애초부터 논술 엘리트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굳힌 친구들이고 그건 되게 소수니까 대부분의 합격자들도 다 1월달 출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일 많죠. 그럼 이제 여기서 논술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나오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내신으로 가야지 했다가 그게 좀 아쉬워서 수능으로 가야지 했다가 그게 좀 아쉬워서 저도 똑같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 어떤 그 학생이었냐면은 약간 좀 안타까운 학생이었는데요. 왜 안타깝다고 하냐면은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노력파의 상징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랬고 심지어 제가 졸업하고 나서 5년 뒤에 제 조카가 제 고등학교 입학했거든요. 졸업하고 5년 뒤에. 근데 그때도 선생님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너네 선배가 있었어 라면서 제 이름을 그 조카를 통 들을 정도로 선생님들께 좀 많이 이쁨을 받았다. 왜냐면 제가 쉬는 시간에도 논 적이 3년 내내 10번이 절대 안 돼요. 5번 되려고 하는 수준입니다. 쉬는 시간, 석식 시간, 점심 시간 이럴 때 저는 그 아이들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공부 계속 하다가 그때 다 루틴이 있어요. 장문 독해하거나 사탐 한 모의고사 풀거나 그러나서 이제 밥 다 먹고 나면은 찌꺼기가 좀 남으니까 그거 이제 한 5분 만에 먹고 다시 공부하고 그런 식의 생활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은 제가 너 그렇게 공부하다가 죽어 임마 이런 소리도 막 했거든요. 저는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자부심이었는데 동시에 안타깝죠. 제가 전교 1등을 왜 못하지? 저도 그래서 어땠냐면은 당연히 성적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내신도 보통 한 10등 안에 들고 전교에서 뭐 잘할 때는 5등 안에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 목표는 당연히 스카이였거든요. 나 정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스카이 못 가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사실은 택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고였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그냥 좀 난다기를 해봤자 공북단위에서는 그냥 그랬고 그래서 학교쌤이 너 열심히 하는 거 아닌데 안 된다. 이제 제가 고대 법대를 꼭 가고 싶어 했는데 택도 없다. 사실은 안 된다. 그래서 수능으로도 가서 수능을 열심히 해도 비슷한 성적 나왔거든요. 학교에서 뭐 대략 10등에서 20등 사이 이 정도 했는데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하면 중앙대 정도 나왔고 보통 경희대 정도 정시 성적이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성이 안 찼어요. 무조건 스카이 가야 돼 라는 이제 집착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구모까지 버티다가 고3 구모까지 버텼는데 구모에서도 여전히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걸 알게 되는데 20점 보세요. 20점.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논술을 학원에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갔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원서 접수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내년에 준비하시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상담 시작해서 내년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흘러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술로 결국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정도와 경로가 조금 달라도 비슷한 스토리예요. 내신으로 들이대봤다가 수능으로 가야지 했다가 이것도 아쉽네 해서 논술로 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의 학생들도 그 책을 좀 많이 읽어봤다거나 글쓰기를 좀 좋아한다거나 이런 이유로 논술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신과 수능에서 아쉬운 거죠. 근데 난 이 학교 지금 현재 내신과 수능으로 기대되는 대학교, 예상되는 대학교를 가기 싫은 거예요. 더 높은 학교를 꼭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좀 계속 한계치가 보이고 그러면 이제 두드릴 차례인 거예요. 이건 아직 안 해봤거든요. 논술 혹시나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해보니까 논술 적성이 전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죠. 그래서 해보니까 열심히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이제 열중하는 학생이 되고 그들 중에 합격자가 나오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많이 봤다거나 아는 게 많다거나 이런 건 사실 상관없어요. 제가 논술로 들어갈 때는 너무 한 20년 전이어서 그때는 솔직히 배경 지식이 상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상 거의 철학 논술이었어요. 저 논술 학원에서 막 거의 칸트, 스피노자, 니체 이런 거 잔뜩 배우고 거의 철학 수업을 배우고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읽을 수 있는 제시문이 범벅이 된 그런 고려대학교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서 논술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절대 못 내요. 지금은 정부가 논술에 개입을 세게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과서에서 안 내거나 특정 배경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도 정부에서 그냥 엿뒀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한 지 한 10년 됐거든요. 지금은 심지어 특정 사탐에만 나오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만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냅니다. 즉 경제 선택자가 더 유리한 문제 이런 것도 못 내요. 왜냐하면 지금은 화학, 물리, 지구과학 선택자도 인문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경계가 없어져가지고 사탐을 전혀 아는 친구도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탐의 기본 통합사예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이거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까먹은 이과생은 복습해야 되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뭐다? 독해요. 글을 읽어서 내용을 파악해서 그걸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이제 역량 과목이다. 암기 과목이 아니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좀 글빨이 좀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글쓰기 좀 상 좀 타보고 뭐 그런 애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별 소용이 없을까요? 소시적인 글 상 좀 타본 친구들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면은 분위기상 영향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영향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뭐가 뛰어나냐면은 자기가 생각 정리가 되면 이거를 글로 표현하는 그 유창성이 뛰어나요. 말 그대로 이제 술술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논술을 접하기 전에 글쓰기를 해봤던 것은 주로 이제 문학적 글쓰기다, 독후감이나 혹은 이제 요약이나 그런데 좀 이제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쓰기를 진하게 제대로 해본 친구들은 사실상 상을 좀 많이 타본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논술에서 요구하는 글쓰기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즉 논문 쓰기 방식을 그대로 카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사 박사들이 이제 논문 써서 그 기고할 때 그 룰을 그대로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엄격하게 연습한 친구들은 사실 잘 없는 거죠. 훨씬 더 편안하게 썼을 테고 훨씬 더 덜 정교하게 논증을 했을 테니까. 그들이 소논문이라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정교한 혹은 분량이 많은 보고서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대학교에서 이거는 논문으로서도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설득력이 있는데 그 정도는 보통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공식화돼 있고 어떤 대학교마다도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니체의 관점에서 스피노자를 비판한다고 해보죠. 이랬을 때 이 작업을 심지어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연세대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논문 쓰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만의 특별함도 물론 조금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급조된 게 아니고 학술적 글쓰기라는 필드는 사실상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인류가 1000년 이상 다듬어온 거예요. 그 규칙들이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대학교에서 당연히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고요. 학술적 글쓰기라는 필드에서 그 원리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을 짜서 아이들한테 훈련시키고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오고 이런 식의 조건이 나오면 그건 이걸 요구한 거고 그때 이렇게 논증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고 잘 하는 거니까 이거를 너가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고 빨리 써라, 빨리 써주자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논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른 얘기인데 이 공식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교하고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쓰지에 대한 고민이 나중에 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대부분 글을 열심히 읽고 이제 개요를 어떻게 짜지? 여기서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건 현재 논술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공식, 이럴 때 이런 공식, 이럴 때 이 두 공식 이렇게 조합하고 연결해서 한다. 이거를 저희가 모든 경우의 수에 전부 다 대응이 되는 체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내용을 잘 숙지하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듈들을 조합해서 좋은 아주 훌륭하게 평가받는 글을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소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 처음에 논술 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요. 모든 아이들이 논술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게 합격하는 건 전 메달 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메달 따는 게 이제 장학금이고요. 입시에서는. 은메달은 그냥 붙는 거고요. 동메달은 이제 2월 27일쯤에 전화 받고 들어가는 거죠. 기분은 얘가 제일 좋아요. 진짜요? 하면서 이제 등록할게요 해가지고 놓는 거거든요.
그 동메달이 기분 제일 좋지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합격자고요. 그 바로 다음, 예를 들면 예비 2번 같은 경우, 예비 3번. 여기부터 탈락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편의상 4등이라고 할게요. 근데 저희가 그 선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선수인데, 국가대표 선수인데, 수영이라고 해보죠. 육상이라면 육상으로 해보면, 육상도 종류가 많잖아요. 100m도 있고, 뭐 2000m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한데, 어떤 선수는 오로지 100m만 준비하는 거예요. 오로지 100m만. 근데 B라는 친구는 100m도 준비하고, 2000m도 준비합니다. 중거리도. 두 개를 모두 준비한 친구예요. 근데 이 B 학생은, B 선수는 두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A 선수보다 더 많은 시간 훈련하고요.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잠도 더 줄이고, 하여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공부량이, 훈련량이 A보다 한 130% 정도? 이건 상당한 차이죠. 그렇게 많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A 선수는 자기가 유일하게 준비했던 바로 그 1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B 선수는 아쉽게도 4등을 했어요. 100m에서. 그러면은 2000m에서는 아쉽게도 5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B 학생은 100m를, 2000m를 못하는 선수인가요? 아니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어마무시하게 잘합니다.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인데 메달은 못 땄어요. 우리는 누구를 원하죠? 전자를 원합니다. 논술도 근데 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사실 학종이나 교과 준비를 여태 열심히 해왔고 지금까지 해온 것에서 사실 굳히기만 들어가면 핵심적으로 높이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미 80%가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20%는 다 누적되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 내가 예상되는 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보다 약간 진짜 한 칸만 더 높은 그걸 위해서 내가 좀 굳히기 들어간다. 혹은 요 정도에 만족하니까 굳히기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논술을 새롭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학종 굳히기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논술이 건들면요 또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대충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0명 중에 5등 안에 들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괜히 건드렸다가 학종 굳히기를 잘 못하면 학종 굳히기를 했다면 3등으로도 붙을 수 있는 친구가 3등이라도 붙을 수 있는 친구가 4등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시도 마찬가지죠. 얘가 정시 몰빵했으면은 정시로 3등이라도 될 수 있었던 친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논술은 누가 하는 게 맞냐? 현재 자기가 예상되는 대학교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시 성적이 요 정도인데 이거 지금 현재 그대로 대학교 간다.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대학교가 영 마음에 안 들 때. 그러니까 한 칸만 더 올리자. 좀만 굳히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닌데 그냥 더 높은 대학교를 꼭 가야 되는데 이런 친구는 굳히게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논술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거고요. 내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미 내신이랑 수능 공부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둘 다든지 간에 매우 잘 해왔다. 그래서 이미 한 98% 왔다, 95% 왔고 좀만 더 하면은 이미 된다. 지금도 어쩔 때는 현재 성적으로도 그 대학교가 나온다.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난 이거보다 훨씬 높은 대학교를 꼭 가야 돼. 그러면은 이제 논술을 하는 가치가 있고요. 사실 요거는 사실 제가 상위권들을 고려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논술로는 이 경우가 아니고요. 이 경우라기보다 수능에서 이따가 이제 수능 최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더 드릴 건데 수능 뭐 국영수 탐 중에 한 개 혹은 두 개가 약점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는 그 1, 2등급 나오고 탐구도 하나는 1, 2등급 나오는데 국어가 4, 5야 이런 경우가 수학이 힘들어. 수학이 열심히 해봤지만 그냥 잘해봤자 4야. 5도 나와. 이런 친구들은 정시로 예상되는 대학교가 당연히 엄청 마음에 안 듭니다. 거기를 가기 싫은 거죠.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거 2개로 하면은 이걸로는 자기가 세종대? 한국외대? 경희대? 이화여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논술만 잘하면 된다고?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또 이제 기회를 잡는다. 이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굳히기를 들어갈 때, 내신 종합 수능을 이미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굳이 가고 아니면 논술하자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다른 지역 가서도 똑같은 이제 대략적인 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단 요 나온 김에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럼 내가 우리 아이가 우리 이 A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2.1인데 논술을 할까 말까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이 고등학교 내신 2.1이 작년에 어디를 갔는지를 어머니들께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 누가 할까요? 학원이 할까요? 학교가 할까요? 학원이 어떻게 알아요? 학교가 알죠. 그러니까 이 2.1이 어디 붙었는지 어디를 떨어졌는지는 학교는 당연히 알고 있죠. 걔네 이미 대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는 아직 합격자 안 났지만 어쨌든 이미 다니고 있는 애도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개인정보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 학생 이름을 왜 궁금해 하겠어요. 대신 누가 몇 점이 어디 붙었는지를 최대한 학교로부터 정보를 이제 받는 게 좋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이제 감이 나오겠죠.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그 중앙 정도 있는 대학교가 있을 겁니다. 제일 높게 간 거나 제일 낮게 간 거는 좀 이제 치우고 요 중앙에 있는 학교들을 보고 요 정도를 내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겠구나를 보시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이제 저의 판단에 이제 결정되는 거죠. 수능이야 뭐 이제 전국 단위에서 표준적으로 나와 있는 그 배치표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거기 이제 우리 논술하기 전에 생각하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3의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1의 기회는 내신이었고 2의 기회는 수능이었고 그다음 제3의 기회가 논술이다. 근데 논술은 이제 자기한테 기회가 되려면 논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기회 요인이 될까 하면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영어를 올해 이제 얼마 전 수능에서 100점 만점 100점 받은 친구도 있겠죠. 엄청 잘한 친구도 있죠. 그 친구가 딱 1년 전에 2025년 1월 달에 영어를 얼마나 잘했을까요? 그해 수능에서 100점 받은 이 친구가 그 1년 전에는 영어를 얼마큼 잘했을까요? 엄청 잘했을까 아니면 이제 별로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겠죠. 대부분은. 그렇죠? 그럼 걔가 고1 때는 어땠을까요? 고1 때 영어 잘했을까요? 대부분은 잘했겠죠. 이거 어디까지 가죠? 이거 중학생 때 잘했을까요? 잘했겠죠. 뭐 어디까지 가죠? 이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영어 유치원이고 이게 좀 너무 오바다 싶으니까 국영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고3 때 시험을 보는 건 맞는데요. 1년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국어는 안 그래요? 수학은 안 그래요? 다 그렇죠. 이게 오래된 싸움이에요. 단지 그 마지막 시점에 시험을 볼 뿐이지 이미 누적된 게 최소 2년이고 넓게 보면 10년 이상은 말이에요. 1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아이들이 하는 말로 흔히 말하는 그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학 1등급인 친구와 수학이 3등급인 친구가 있을 때 이 3등급인 친구가 1등급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죠? 이미 1등급인 친구, 이미 2등급인 친구를 밟고 올라서는 거고 걔를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내리는 건데 이게 10년 동안 누적된 싸움에서 이게 물론 가능한 일이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게 이 누적이 갖는 힘이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그럼 논술을 한번 생각해보죠. 논술로 올해 연대 고대 붙은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가 딱 1년 전에 연대 합격자예요. 1년 전에 논술을 얼마큼 잘할까요? 연대 시험 보는 그날부터 딱 1년 전 논술을 한 적이 없어요. 연대 합격자 100명 있다고 해도 그 중에 98명 정도는 논술을 시작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기회 요인이에요. 흔히 말하는 고인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10년 누적에서 내가 좀 더 마지막 스퍼트 달리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상이 되게 크거든요. 심지어 연대고등학교도 달려있는 건데 근데도 이 레이스가 특이해서 다 같이 거의 합의를 하고 고3 초반에 시작을 해요. 이러니까 사실상 누가 더 먼저 차지하고 누가 더 먼저 가서 깃발 꽂느냐의 싸움이 좀 돼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하는 게 유리한 게 초반에 극상위권을 이 논술 필드에서 아직은 없죠. 지금 시점은 아직 1월달도 아니고 12월이잖아요. 지금 아직 11월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상위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저희도 1월달 출발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아직 아무도 공부 시작하지 않은 요 시점에 누가 이제 먼저 1월달 끝나고 2월달 끝나고 3월달 들어갈 때 그때 누군가 깃발 꽂거든요. 난 논술 현 시점 극상위권이야. 깃발 꽂고 걔가 그 깃발을 안 놓치면 걔가 그 스카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회 요인이에요. 한방승부가 아니라는 거는 수능 기준으로 이제 비유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친구 가끔 있잖아요. 사실 가끔이 아니고 많을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수능날 안 좋은 성적을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강사 입장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는 좀 흔한 일이에요. 평소에 이제 이 친구가 받는 모의고사 최고 등급이 있고, 근데 그게 수능 때 그 등급이 나올까 하면은 아닌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논술은 6번 정도 시험 기회가 있기 때문에 6번 정도를 다 망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두 개는 잘 보고, 한두 개는 망치고, 한두 개는 앵간히 보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잘 보는 거 한두 개에서 판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나름 안정성이 있습니다. 반년 공부는 이거예요. 논술 합격자 평균 공부 기간이 반년이에요. 합격자 평균이. 그러니까 1월달 출발자는요, 평균이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먼저 깃발 꽂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정보고, 제가 사실은 어제 밤까지, 어제 새벽까지 우리 마지막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이제 케어를 하느라 이거는 진짜로 제가 밤 꼬딱 새워서 만든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만들 때 뉴스 누가 정리해놓은 거 보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입학처 들어가서 다 대조해보고 따져봐서 하는 거니까 이 정보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미 여기 드렸으니까 이제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이 정보가 일단 정보로서 가치가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왜냐면 뉴스 기사도 한 장 없을 거예요. 지금 내년 거니까 아직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6학년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1합3 현재 이제 확정된, 거의 확정이에요. 이제 100% 확정은 아닌 게 4월달 말 혹은 5월달 중순 정도까지 그때 공식적으로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거든요. 그때 약간 마이너한 변동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거의 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1합3 이게 특이하죠. 좀 설명을 드리면은 경희대는 거의 유일하게 체육을 논술로 뽑아요. 실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죠. 저는 이제 약간 요상하는, 왜냐면 여기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주로 하냐면은 이게 재밌습니다. 경희대라는 학벌은 되게 탐나는 학벌이죠. 근데 수능을 못해요. 근데 영어 하나는 혹은 사탐만큼은 3등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집중하면 3등급 되겠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경희대 논술 물론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자기가 충분히 잘 몰라서 좀 도전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대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경쟁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붙으면요 전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체대생인 거예요. 근데 또 복전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체육 전공을 어쨌든 전공 중에 하나로 안고 가고, 체육을 하기 싫어. 그러면은 이렇게라도 생각을 품을 수 있으면 저걸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그냥 엄청 진한 뭐랄까 운동 취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경영을 복전해야지 라고 해서 일단 체대로 들어갔다가 2학년 때쯤에 일단 학점 관리 잘해서 경영을 복전하면 걔는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략을 내가 노리겠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수능 최저를 저거가 될 수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너 혹시 운동 좋아하니? 제가 물어보거든요. 운동 좋아하니? 솔직히 운동 진짜 체육 전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전공을 못 바꾸니까 부전공으로 이제 격하도 못 시키고 하니까. 근데 저는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남학생들은 꽤나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친구도 있고, 가끔은요, 제가 이제 인강도 하다 보니까 전국에는요, 이것만 주요로 노리고 하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영어 3등급은 할 수 있고, 그리고 걔네는요, 경희대 논술만 들이파는 애들도 있어요. 1년 내내 이것만 노리는 거죠.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6개를 쓸 건데 6개에 자기 자원에 뭐 한 10몇 %씩 집중하는 친구가 6번 시험 보는 거랑 한 대학에 100% 몰빵해서 지원하는 거랑 뭐가 더 안전하냐 하면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6번 시험을 보더라도 하나 올인한 애는 그건 또 되게 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혹시 여기도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좀 독특한 거예요. 지금은 제2외국어 영어 대체가 거의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덕성여대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특히 외고다, 아마 덕성여대가 외고생들 중에 중하위권을 뽑고 싶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일본어나 뭐 중국어나 이런 거 알아보든 뭐든지 잘하면은 영어가 못해도 이제 대체할 수 있다. 성신여대 여기 있고, 이학육도 이제 꽤 많죠. 경북대, 한국항공대, 외대 글로벌이 여기 있고, 원래는 이제 외대 글로벌이 여기쯤 있었다가 내려왔어요. 좀 더 강화시킨 거죠. 동덕여대, 숭실대. 동덕여대는 좀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게 입시 관련해서니까 알고 계실 건데, 동덕여대 이제 어떤 좀 이슈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것 때문에 올해 동덕여대 경쟁률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보통 논술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략 한 40대 1, 50대 1, 요 정도가 이제 되게 평범한 거예요. 80대 1은 되게 높은 거고, 30대 1은 이제 되게 낮은 거고, 50대 1 하면은 딱히 이게 엄살 부릴 수가 없어요. 50대 1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나온 거니까. 근데 동덕여대 올해 어떤 학과는요, 5대 1이에요. 최저가 있는데 5대 1이에요. 최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중에 잘 살아남아봤자 3분의 1만 살아남거든요. 근데 5대 1인데 최저까지 걸으면요 1점 몇 대 1이에요. 이건 사실상 빵꾸 뚫린 거죠.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해 그렇게 빵꾸 뚫려서 됐기 때문에 내년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덕여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학생들한테 드렸냐면, 요 이슈가 이제 물론 신경 쓰이는 이슈일 수 있겠으나, 학교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영구적으로 훼손됐을까 하면은, 사실상 이제 너네가 졸업할 때쯤에는 그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지금 높은 상태이긴 해요. 아마 관성이 있으니까 바로 내년도부터 경쟁률 팍 올라갈 거라기보다 아마 이제 조금은 더 쉬운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숭실대가 이제 최저를 낮췄습니다. 2학년 이제 원래 이제 2하고 이 정도였는데, 숭실대도 이제 최저가 좀 편안한 학교 중에 하나고, 2하고가 제일 많아요. 2하고가 지금 이제 제일 보편적인 최저인데, 뭐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는 좀 특이해요. 주로 사탐으로 최저 맞추려는 친구들 많은데, 웬만한 학교는 거의 다 사탐 한 개만 봐줘요. 그러니까 한 개를 봐주는 건 배려죠. 너가 하나 1등급이고 하나 9등급이야. 그럼 평균 5등급인데 다른 학교는 다 1등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경희대는 너는 5등급이야 하는 거죠. 1등급, 9등급이면 평균 5등급이니까. 그래서 사탐을 할 거면 둘 다 잘해라. 하나만 하지 말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거 미리 말씀드리면 성균관대인데, 사탐 2개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자세히 써놨는데요. 여긴 지면이 부족해서. 만약에 이 사탐 2개 중에 한 개라도 과탐이 있으면, 저 이과생이라는 네가 만약에 탐구 2개 평균이 3이고 과탐은 1이라면, 과탐 한 과목 1이라면 넌 1로 해줄게. 근데 사탐을 하는 애들한테는 이걸 안 해줘요. 너가 사탐이야? 그럼 2개 평균인데 한 개라도 과탐이 있어? 그럼 과탐을 잘했어? 그럼 과탐 1등 하나 등급을 해줄게. 요런 게 좀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독특하죠? 그리고 이제 뭐 세종대, 숙명여대, 동국대 AI 요새 이제 인기가 많은 건데, 여기는 수학을 필수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미화여대는 여기 국어 필수야. 국어를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다. 홍익대는 최저를
낮췄어요. 올해 3학 8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3학 8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홍익 때 진짜 쓰고 싶어 하는 애들 많은데 못 쓰는 애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 경찰행정 이런 데 이제 학교 간판학과 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고, 외대는 LD-LT라고 들어보셨죠? LD-LT는 최저가 더 높았어요. 2합 3로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똑같이 2합 4로 하기로 바꿨습니다. 부산대는 경영 외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학과는 2합 4를 했다. 근데 경영은 3합 7이다. 부산대 약간 최저에서 제 생각에 콧대가 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대를 이제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세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가령 이화여대가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합 6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화여대 지원자들이 되게 조금이었어요. 근데 2합으로 바꾸고 나서는 그래도 많이 늘었고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3합 7은 이제 서강대, 한양대 같은 학교들 이제 최저가 세면은 보통 이제 좀 어마무시한 학교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전형적인 학교들이고, 한양대는 좀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가 없었죠. 천하제일 논술대회 상징 같은 학교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최저가 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성균관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합 6에다가 사탐 2개는 평균, 과탐 하나 있으면 과탐은 이제 좀 특별 취급해준다. 중앙대는 이제 3합 6인데 영어는 좀 반대하게 해줘요. 너가 조금 삐끗해서 영어가 2등급 나왔어? 그래도 1등급 쳐줄게 하니까 내가 영어를 좀 잘한다. 특히나 영어가 잘 나오는데 약간 기복이 있어. 1, 2등급. 이런 친구는 이제 여기가 되게 적합하겠죠. 성균관대 글로벌은 이제 아직도 콧대가 높아요. 성균관대 글로벌은 우리는 스카이급이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밀어붙이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좀 콧대가 높습니다. 아직도 많이 높아요. 3합 4, 이제 경희대. 이게 또 이제 특이한데, 경희대는 이것도 특이하고요. 얘도 특이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의대고요. 논술로, 인문 논술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메디컬인데, 그것도 이제 경희대, 한의대는 한의대 중에 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학교 다 붙은다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경희대, 한의대 선택할 거예요. 고대든 연대든. 심지어 제 학생 중에는 연대 경제학과 재학생이 있는데요. 경희대, 한의대만 바라보고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붙기 힘들어요, 당연히. 근데 연대 경제학과 3학년인데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랑도 다 합의가 끝났대요. 너가 연대 경제학과를 졸업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걸려도 끝끝내 경희대, 한의대를 입학해서 한의사로서 나머지를 보내는 게 낫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 아빠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쌤도 동의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쌤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학과죠. 그만큼 콧대가 높은데 당연합니다. 3합 4는 맞춰야죠. 의사 선생님인데요. 그 다음 고려대죠. 고려대는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려대 경영은 미친듯이 높았어요. 4합 5 이랬어요. 이거는 그냥 정시로 고려대를 가요. 근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돼서 1년 만에 폐기하고 그냥 4합 8로 통일했습니다. 저기 이제 무리수인가 너무 높은 건가? 아니에요. 고려대 자존심이 이제 이거 이한 허락을 못 할 겁니다. 왜냐면 연세대가 최저가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옛날에 4합 7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합 8도 고대가 약간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합 7 하고 싶은데 좀 오반가? 그래서 4합 7, 4합 8로 요 정도입니다. 그럼 밑에 이제 없음이 보이죠. 최저 없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카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여대, 아주대, 연세대 미래, 인하대, 중앙대 다빈치. 중앙대 다빈치는 중앙대 그 캠퍼스를 말하고요. 여기가 중요한데 중앙대 창의인재라고 있어요.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정보에. 지금 이제 아이들 고3이 많죠. 재수생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 재수생 비중도 있지만 고3 비중이 더 높긴 하거든요. 중앙대가 논술 역사에서 전혀 없었던 그런 정책을 하나 내놨는데 뭐냐면 재수생이 아니고 오로지 고3한테만 최저를 면제해줘요. 재수생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고 3합 6 하고 너가 고3이야? 그러면은 이제 최저 면제. 그게 이제 창의 인재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제 아이들 중에 2학년 때부터 논술하는 반이 이제 있거든요. 제가 논술 엘리트를 키우려고 운영하는 반이 이제 있는데 2학년 때부터 그 아이들은 사실 이거를 전부 다 붙이는 게 목표인반이에요. 중앙 그 창이 이제 붙이려고 이제 1년 전부터 더 미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고3한테는. 왜냐면은 논술은요, 고3이랑 재수생이랑 평균 실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요. 재수생이 훨씬 잘해요. 왜냐면 재수생이 수행평가를 해요, 내신을 해요, 뭘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수능이랑 논술밖에 없는데 논술을 할 수 있는 자유도도 높단 말이에요. 논술을 월등히 많이 하고 고3보다 더 잘해요, 확실히. 근데 그 잘한 언니 오빠를 싹 다 제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기회니까 고3이면은 이 기회를 노리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전통문화대학이라는 대학교도 이제 최저 업승으로 새롭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런 학교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면은 이 정보에 대한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논술을 하는 이유예요. 내가 만약에 국영수탐을 전부 다 잘한다 하면 논술을 하지 않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 기준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평균 등급 1.5등급 이내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평균 등급이 2등급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게 평균 등급 2등급이거든요. 4, 8. 그러니까 고려대 입장에서 수능 최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등급 2등급이 조금 깨지면은 산업력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되는. 물론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만약에 1.5등급 이내로 준다. 그럼 얘는 이제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논술을 하면 안 되죠. 얘는 논술을 하기에 수능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시 붙이기가 낫지 않겠나. 물론 논술을 한다면 당연히 연고대만 노리고 할 겁니다. 혹은 이제 못해도 서성한 이렇게 노리고 할 건데 제가 연고를 노리기에는 정시가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스카이를 무조건 가야겠으니까 할 겁니다. 라는 이제 의지가 굳으면 뭐 저도 이제 지도를 열심히 할 건데 그게 아니면은 정시 붙이기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그런 이제 아주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좀 배부른 고민이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논술로는 한 개를 잘 못하고요. 더 많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국영수탐 중에 한 개가 힘들거나 두 개가 힘들어서 그 약점 때문에 정시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는 그래서 논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해요. 사탐 중에 사회문화를 잘해요. 이거는 좋아요. 근데 수학을 잘 못해요. 만약에 수학 하나만 잘 못하고 나머지 잘한다고 쳐보죠. 국어도 잘하고. 요거는 잘하는 거, 밑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시로 대학교를 원하는 곳을 가려면은 수학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수학을 여태까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죠. 근데 VS 뭐냐면은 이거 3개 가져가서 3학력을 만들고 VS 논술인 거예요. 논술은 아직 시점이니까 얘도 아직은 못하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보는 거예요. 얘랑 둘 중에 뭐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 근데 얘는 여태까지 해봤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어려움인지는 알고 있고요. 얘는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 해보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해봤을 때 수학을 높이는 거랑 논술을 높이는 거랑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논술이 더 희망이 있겠는, 그러면 이 길을 가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수학이 어려웠지만 논술은 더 어렵던데 그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우이고요. 사실상 논술러는 대부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2개인 경우죠. 그게 국어든 뭐든지 간에. 그럼 이제 이거 2개를 높이는 거 VS 논술인데 제가 양심상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버릴 게 없는데 얘가 당연히 쉬워요. 약점이 2개인 경우라면 얘가 더 쉬워요. 왜일까요? 왜냐면 이거 2개 혹은 얘도 마찬가지고 뭐죠? 누적된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인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인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한 4월달, 5월달쯤 되면요. 논술 최상위권, 극상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가 얼마나 고인물일까 하면요. 겨우 5개월 했어요. 근데 그 5개월을요. 하루 몇 시간 했을까요? 여러분 논술 공부 하루 몇 시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아, 나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 라고 명함 좀 내밀려면 하루 몇 시간 공부하는 게 10시간 학생이죠, 수학 공부? 어떤 분들 5시간씩 하잖아요, 수학 공부. 그쯤 해야 명함 내미는 거 아니에요? 4시간 가지고는 열심히 하는 편이다라고 말 못할걸요? 그냥 평범한 거지, 수학하는 애들 중에. 논술은요, 하루 평균 1시간이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사실 하루 평균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7시간 정도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학원 수업 포함이에요. 학원 수업 듣고 3시간 반, 나머지 복습하고 제작성하고 하는 게 3시간 반. 요렇게 해서 일주일에 7시간, 하루 평균 1시간이에요. 그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고요. 물론 매우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더 가성비 높게끔 조절했으면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끝난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어디든지 붙을 수 있는 논술 실력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하면. 근데 이게 고인물이 있다고 해도 5개월쯤 공부한 친구가 하루 평균 1시간으로 고인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 요인이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는 이제 두 과목을 못하니까 논술 위주로 가겠다 이렇게 굳히긴 한 친구 있습니다. 논술로 결단을 내린 거죠. 메인 전략이 완전 논술이다. 그럼 나 논술로 대학교 가야지라고 결심했으면 어떤 친구들이 지금은 망설이는데 육모 이후에는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최저 과목 두 과목을 열심히 해서 1, 2등급 굳히기 가고 얘네들은 이제 안 하거나 극히 낮추는 경우예요. 어차피 정시로 가는 것보다 논술로 가는 걸 훨씬 더 높은 대학교 노리니까 정시로 현재 예상된 대학교를 안 갈 거니까 논술 굳히기 가는 친구도 생기는데 이런 과목도 많이 생겨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 거지. 나중에는 얘를 없애고 이거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하루 1시간을 안 끝내죠. 왜냐면 얘는 올인러들이잖아요. 사실상 거의 올인러가 된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평균적인 공부가 열심히 하는 거 기준으로 하루 1시간인데 3시간씩 해버리면은 남들 3달이면 한 달인 거예요. 그럼 나는 3달 남았는데 3달 동안 이렇게 나는 3시간씩 할 거다? 그럼 하루 평균 1시간 공부하는데 9달이 다죠. 근데 나는 3달이면 그 1년 공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고 가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 마지막 경우인데 아예 다 못한 애들도 있어요. 그냥 나는 이제 원하는 대학교 가기에는 수능 최저에 그냥 못 맞추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논술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학교 중에 연세대를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경기대, 광운대 같은 데를 아주 의미있게 노려보고 싶다. 그런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도 있냐면은 논술을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학교들은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은 여기에 목숨 건 아이들이 있거든요. 논술의 전사라고 제가 부르는데 논술의 전사들은 논술을 너무 많이 해요. 남들 일주일 공부량을 하루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한 달은 남들 1년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들이 쉬울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요 세 학교들 제가 방금 예시를 들었는데 이 세 학교들의 작년 합격자 생각해봤을 때 논술 전체 극상위권들 꽤 있었어요. 근데 걔가 수능을 못해요. 그래서 수능을 못해서 최저 있는데 못 가는데 논술은 극상위권이에요. 물론 극상위권만 붙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장에 일단 있는 거니까 제 추천은 최소한 2하보는 가져가야 돼요. 지금 진짜 2하보 전략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가능하다면 3학 6을 노리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또 상황을 봐야 되고 처음부터 이제 논술의 전사 그거는 이제 추천하지 않고 최소한 이런 거라도 노려봐야죠. 최소한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같이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맞고 제가 산모 보고 상담을 다 하거든요. 산모 보고 제가 성적표 봤는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15년 이상 했으니까 너 보니까 넌 이게 맞아, 넌 이게 맞아. 제가 논술 강사라고 무조건 논술 쪽으로 몰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객관적으로 얘한테 제일 좋은 전략을 판단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때 가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제 안내를 따라주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제가 이제 양심상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다 했고요. 중요한 정보들은 내신은 이건 아직 발표 안 했으니까 작년 건데 사실 올해 거죠. 올해 건데 너무 복잡하죠. 어차피 내신은 제가 아이들의 그 원서 상담을
아주 체계적으로 깊게 해서 사실 제가 정해줘요. 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제가 정해주거든요. 그 제가 까놓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의 점수가 다 이제 누적이 돼요. 아주 세밀하게 누적이 돼서 나중 가서 얘는 이 학교를 잘했어. 이 유형은 못했어. 이게 다 이제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걸로 제가 배치를 해줘요. 그리고 내신도 너는 요 정도 점수 때 내신이면은 이 학교는 쓰면 안 돼. 이런 거 제가 다 정해주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등급 이내에 들면 상관없어요. 5등급 이내에 들면 상관없고 지금 보이시는 학교들보다 내신 반영 비율이 더 낮아졌어요. 제가 드린 이제 표 보시면은 내신 빵프로가 되게 많아요. 제가 드린 그 3페이지 정도를 보시면은 맨 오른쪽 칸에 내신이 있죠. 내신 20%, 10%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보시면은 내신 반영 비율이 지금 되게 낮아졌고 출결 반영하는 데는 사실 되게 적어요. 거의 없고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리고 내신이 너무 낮은 친구도 있죠. 그 친구들은 내신이 반영 비율이 없는 곳을 써야 되거나 반영 비율이 있는 곳을 써야 된다면 5등급 이내로는 들어야 돼요. 5등급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신이 반영 안 되는 대학교는 많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상담하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어차피 5월달, 6월달쯤에 다시 설명을 또 할 거고 그때 확정되거든요. 이게 올해 버전으로 그러니까 내년 버전이죠. 확정되니까 그때 이제 그 버전으로 다시 판단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다 제가 판단해 드릴 거니까 우리 애가 내신 몇인데 어디 쓸 거면 제가 여기 쓰세요 정해 드릴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해요. 저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토타입 전형적인 학생. 나는 공부 좀 하는데 내신도 좀 하고 수능도 좀 하는데 내 목표는 무조건 연고 서성하니까. 근데 이거를 노리기에는 그 정도 성적은 안 나온다. 논술로라도 이걸 노리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보이네. 약점 한두 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제일 전형적인 거 수능 약점 한두 개 최저 없음의 전사들 그리고 이제 느린 독해자 이건 논술 적성 논술 과목적인 적성인데요. 논술에 그냥 논술 외적인 요인 말고 논술 시험 자체에 적성이 많은 친구들은 이거를 판단하시면 되게 간편한데 수능 국어 공부할 때 느리게만 읽을 수 있다면 성적이 갑자기 확 높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급하게 읽는 거 말고 똑같은 국어 독해를 할 때 4분 만에 풀고 5분 만에 풀었는데 한 15분 만에 풀면은 되게 정답률이 확 높아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논술에 잘 맞아요. 왜냐면 논술은 시간을 많이 줘요. 읽는 글에 비해서 얼마나 느리게 읽어도 되냐면은 수능 국어 독해하는 거에 3분의 1 속도를 읽어도 시간이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차분히 읽었을 때 내용 파악을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논술 적성이 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논술에서 엄청 중요한 거는 장인정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글을 썼는데 만점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A글도 안 나오죠 처음에. 그거 고쳐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고쳐 쓰는 게 귀찮아. 그럼 어차피 이렇게 못 붙어요. 고쳐 쓰는 걸 내가 이 정도 된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쓰는데 그것도 막 대충 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쳐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 대충 해.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장인정신이나 성실성이 부족하다. 그럼 걔는 어차피 못 붙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 장인정신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아이가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술이 아이가 진심으로 스스로 이 길이 나한테 유리한 길이다라고 믿고 결단을 하면은 이게 이 빡센 요구상 제가 엄청 빡세요. 제 논술 수업은 다른 논술 수업에 비해서 훨씬 빡셀 거예요. 수업도 엄청 이제 깊게 가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숙제도 많아요. 근데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으면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나름 여러 못 믿으실지 모르지만 논술 강사분들이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게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이게 동국대학교 논술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문제예요. 교재는 없어요. 제가 이제 칠판 보고 설명드릴게요. 가나를 바탕으로 라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고 라 사건의 윤리적 문제점을 나의 관점에서 그리고 마의 아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태도의 이유를 다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세요. 600자, 700자. 여기 이제 문제 하나입니다. 꼭 좀 복잡하죠. 동국대 문제가 좀 복잡해요.
이걸 이제 어찌어찌 잘 풀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안내가 돼 있어요. 이거 대학교 예시답안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고저쩌고 있다, 뭐가 있다 해서 이제 쭉 이제 줄글로 이제 이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예시답안이 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논술 전문 학원이라고 해도 대치동에 있는 어떤 뭐 논술 전문학 이렇게 해도 다 이런 식으로 안내되는 게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러한 어떤 되게 고유하고 특수한 조건들이 있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 똑같은 문제가 없으니까 제시문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도 학생이 원하는 건 선생님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많이 봐도 경험칙으로 나름 깜을 세울 수는 있지만 아이가 원하는 건 안정적인 그 범용성이 높은 내가 어떤 문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에요. 저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인데 제 답안이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모듈인 거예요. 이게 앞에 이런 식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면은 이런 식의 개념이니까 대학교는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시문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배치한다. 이거 몇 개 모듈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연결지어서 이렇게 쓴다. 그럼 이게 전체가 하나의 자연스럽게 흐르는 글이 되는데 이런 모듈들을 아이들이 이제 익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조사한 바대로는 인강에서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세상에 공개한 지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요. 잘 따라하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 만든 되게 안정적이고 범용적인 그런 룰이에요. 되게 복잡하게 보이거든요. 처음 복잡하게 보여요. 나중 가면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복잡함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은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런 건 당연히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낸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가이드북, 교수님들의 논문, 대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읽기와 쓰기 교재들 이런 걸 두루두루 살펴서 연구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출자वर 이런 거에 부합하는 전략이고요. 첨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 첨삭은 제가 직접 아이들의 논술 풀이 과정을 점검하는 게 있고요. 이게 아마 다른 학원에서는 전혀 없는 것들일 거예요. 논술 전문 학원에서도 문제 풀이 과정이 제가 중간중간 점검해서 이제 어디까지 풀었어 해서 개요도 고치고 하거든요. 글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직접 진행하고 첨삭도 이제 1차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 진행하고 첨삭 강의 이건 당연히 하는 건데 첨삭 강의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다른 데 거의 없는 건데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를 10번 풀면요 10번 다 다르게 쓰게 돼요. 10번 다 다른 걸 틀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10번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두루두루 뭘 틀렸는지를 우리 다 같이 배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타산지석을 하는 게 되게 효율성이 높은데 그 중에 이제 샘플 하나 뽑아서 되게 깊게 강의해 주는 거. 다른 아이들의 첨삭지를 정리해서 줘요. 그러니까 같이 푼 애들이 이런 것들을 틀렸는데 너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야. 하면서 그거를 문제집화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자기 첨삭도 이제 세밀하게 봤지만 얘도 이제 강의 분량으로 치면은 50분 정도, 40분, 50분 엄청 진하게 하고요. 보통 대면 첨삭 해봤자 10분 내외거든요. 한 사람의 글을 40분, 50분 엄청 깊게 분석해서 이제 이걸 같이 연구를 하고 다른 친구들의 첨삭지를 최소한 30페이지, 40페이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글에 대해서 저랑 같이 했죠. 첨삭 받았죠. 질의응답하고 첨삭 강의 들었고 첨삭 교실 갔으니까 아이들은 하나의 글에 대해서 지지고 볶고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요. 아직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남았어요. 이제 요러고 나서 제작성. 제작성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작성은요. 그 속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출력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쳐서 더 이상 깔 데가 없다. 라는 확신이 드는 요 글을 제출하는 게 일단 원칙이거든요. 이거를 저희한테 A뿔 받고 서로 기분 좋게 넘어가자. 이게 원칙이에요. 너도 A뿔이랑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고쳐. 근데 우리가 A뿔 줄게. 그리고 넘어가자. 근데 그게 만약에 B뿔이다? 그럼 혼나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합격자가 답안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좀 걸려요. 처음에는 이제 오래 걸리면 한, 사람마다 다른데, 이것만 한 7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정착하면 한 3, 4시간이에요. 수업 플러스 요거 돌리는데, 3, 4시간, 그래서 일주일 평균 7시간. 그렇게 정착이 될 겁니다. 이게 되게 귀찮아요, 이게. 요거를 견디는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아이들의 원서 상담을 제가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모든 점수는 이렇게 다 기록이 돼요. 얘가 이름 가린 거예요. 맨 끝자만 있고, 어떤 학교, 어디서 뭐 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수 나오고,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누적해서,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그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AI도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그런 거 통해서, 제가 이제 학교를 찝어주게 됩니다. 넌 여기를 쓰는 게 유리하다. 왜냐면 남들보다 잘하는 거니까. 넌 여기를 좀 못했고, 이럴 때 불안하니까 이 학교는 쓰지 말아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니까, 요걸 잘 따라주는 게 좋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합격률 높이는 데 큰 몫을 한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주일 7시간 이거 잘 지킬 수 있는 자신 있으면은 시작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논술을 이제 오랫동안, 근데 어쨌든 이투스에서는 이제 내년도는 9년째니까, 인강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라서 혼자 커버할 수 있는 현장 강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파이널도 많은 학교들 하려고 커버를, 노력을 해도 몸이 하나라서 쉽지가 않은데, 인강을 찍거든요. 그래서 저랑 배우면은 흔히 말하는 마이너 학교들도 제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거의 모든 경우를 제가 대응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현장 강의 친구들은 우선적으로 첨삭도 해줍니다. 파이널이 아무리 급해도 그런 친구들은 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첨삭도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 저가 이제 논술 강사 중에는 나름 이제 대기업 같은 강사이기 때문에 다 팀이 있고 하시는 분들도 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수리 논술을 가르치시는 전담 강사분들도 있어요. 수리는 첨삭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을 저희가 이제 다 학생들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이제 수리 논술 부분도 상경계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수리 논술 부분도 임무 논술 중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 강의도 있고 여기다 첨삭도 당연히 이제 지원돼서 흔히 말해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를 혹시 나중에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고요. 이건 마지막에 보너스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건 정말로 그냥 플러스 알파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논술로 결국에 합격을 했다. 논술 진심으로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가 만약에 경희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경희대 합격했다는 거는 연세대 고려 합격생이랑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요만큼 차이인 거예요. 근데 좀 아깝단 말이죠. 이 친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되게 이상하게도 편입은 다 영어잖아요. 근데 연대 고대만 논술 편입이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논술은 우리가 하는 그 논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하냐면은 경희대나 외대나 중앙대 이런 데 논술을 합격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여기 좀 진짜 거의 극상위권에 왔던 친구들이니까 논술을 놓지 말고 계속해라. 그리고 이제 2학년 마칠 때 편입시험 봐라. 그리고 너는 고3 때 했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했고 대학교 2학년 때 3년을 한 거거든요. 3년 내내 이것만 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놓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를 합격을 해서 이제 3학년은 연대로 3학년은 고대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건 재수조차 안 하고 간 거야. 재수조차 안 하고 이제 옮겨탄 거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고 이것도 이제 학생 수가 많지가 않아서 매년 합격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 학생들도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논술을 진심으로 선택한 친구들이 마지막에 이제 한번 리벤지 기회가 한 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편입이 있고 학사 편입은 좀 이제 너무 나중에 얘기니까 이건 비추고요. 재심은 좀 어렵고 글 분량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논술이다. 오히려 경쟁은 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 수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경쟁자 수가. 그래가지고 특히나 3학년 때부터 쭉 이어서 간 친구들은 극히 드물어요. 편입 논술하는 그 필드도 1년 정도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내내 한 친구들은 그들 입장에서 고인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선택이에요. 한번 해볼 수 있다.
여기 맞아. 제가 준비한 얘기 모두 마쳤고요. 너무 오랜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을 거예요. 혹시 이제 편하게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혹시나 나중에 질문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질문 주세요. 중개에서 학부모 설명이 들었던 학부모입니다. 요 정도 이제만 알려주시고요. 전화는 제가 연결 안 될 때가 많은데 문자는 어떻게든 다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질문이 없으셔도 나중에 또 생기거든요. 그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남학생 한번 질문 있으시면 한번. 없으면 넘겨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여학생.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한번 질문 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대는 최저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리고 또 굉장히 상위권 학교고 네. 문제가 난이도가 정말 좀 다른 학교랑 다르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근데 좀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건가요?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논술 문제가 이제 정말 흔히 말하는 연대급으로 나오느냐?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숭실대가 더 어려워요. 한양대가 더 어렵고 서강대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연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1등은 어렵진 않고 근데 엄청 어렵긴 해요. 근데 연대가 어려운 건 이 이유가 아니에요. 연대는 영어 지시문이 엄청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지시문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이화여대 인문, 한국외대 인문, 그 다음에 연세대인데 연세대는 모든 학과가 영어 지시문이 나오는데요. 이화여대나 한국외대는 영어가 한 3등급 정도 나와도 무난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연세대는 2등급 나와도 약간 하면서 풀어야 돼요. 1등급은 쉬운데 3등급은 안 돼요. 그래서 영어가 세게 나와서 어렵고요. 영어 제시문 길이도 엄청 길어요. 장문 독해 3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장문 독해 3배. A4 용지 한 장을 꽉 채워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 비문학보다 긴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그걸 소화해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거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사실 뻥이에요. 최저가 없는데 영어는 해야 되죠. 그리고 수학도 나와요. 근데 수학이 빡세게 나오진 않아요. 수학은 영어에 비해서는 좀 관대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다른 학교 수리논술에 비해서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수포자 걸러내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가 수포자면 못 풀고 그래도 4등급이면 풀 수도 있어. 좀 연습하면 3등급보다 쉽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고. 보통 수리논술은 1, 2등급 정도를 우리가 맞춰서 지원하거든요. 수학을. 근데 연대는 3, 4등급도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나오고 영어는 1, 2등급이다. 그러니까 최저가 간접적으로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연대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연대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연과고 애들이 많이 붙는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이쪽 인문논술도 외고 출신, 국제고 출신 이런 아이들의 합격률이 높은 편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일반고보다는 근데 그거는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 커리큘럼 같은 차이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열심히 하고 좀 뭐랄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더 높아서 논술이 그쪽 아이들이 적성이 더 맞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고 아이들도 논술 적성 맞는 애들은 되게 잘해요. 어떤 그런 차이는 아니고 그냥 비중으로 보면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거의 높잖아요. 그런 차이가 더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보면은 그게 이제 다 학생마다 다른 거예요. 그냥 이 어떤 학교 출신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는 그쪽이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저희 아이는 이과생인데 네.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봤을 때 문과 점수가 더 잘 나와서 네네네. 인문논술을 권유하셨거든요. 같이 수리스텝을 한번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해봤는데요. 인문논술을 준비하면서 지원이 이과 쪽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공대 이렇게 봤더니 공대 쪽도 이게 가능한지 의사요? 성균관대가 그걸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쪽으로. 대부분의 학교는 이과 학교를 가려면 수리논술을 보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인문 문수를 봤는데 이과 전공을 1전공으로 택한다. 이거 성균관대. 성경 관대만 네. 이과 공대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아, 네, 맞아요. 근데 고대 쪽에는 연고대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문과밖에 못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탐구는 네. 사탐과 탐을 구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과로 수능을 보고 문과 논술 시험 볼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 논술로 봐서 네. 그러니까 과를 공대를 지원할 수가 있나요? 인문 논술로요? 네. 안 돼요. 그렇게 그건 성균관대만 되고요. 아, 네, 고려대를 가려면 인문 논술로 고려대를 붙어야 돼요. 과를 지원을 그러면은 문과 네, 맞아요.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실 제가 모든 논술러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1전공을 선택할 때 자기가 진짜 배우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느냐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더 쉬운 학과가 있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이제 아이들 하냐면은 일단 붙기 쉬운 쪽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어째 복전의 기회가 되게 쉬워요. 대학교는 그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게 그냥 장학금보다는 좀 약한 경쟁이란 말이에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경쟁이 없고 다 할 수 있고 웬만한 학교는 그냥 놀지 않는 정도? 물론 이제 이게 좀 추상적인 설명이지만 장학금 정도의 레벨은 아니에요, 경쟁이. 그러니까 1, 2학년 때 좀 놀지 않고 좀 열심히 하면은 경영이든 어디든 어쨌든 복전이 되고 이과 복전도 그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문과로 고려대를 갔는데 만약에 철학과를 갔어요, 만약에. 근데 이건 그냥 취미로 하나 배우는 거고 교양으로 배우는 거고 3학년 올라갈 때 자기가 그 뭐 전기공학부든 그걸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이걸 내가 미리 정해놨으면은 1학년 때부터 그걸 들으면 돼요, 그냥. 1학년 때 그게 교양 처리되는데 복전 후에는 전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냥 그 전공을 내가 선택했다 하고 학점 관리하면은 그냥 그 전공을 처음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네. 나눠주신 자료 중에서 표를 보는 방법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네네. 수용이 동그라미가 돼 있고 탐구에 쌓이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국수형 동그라미 이제 국수형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여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탐구는 1로 써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탐구 상위 한 과목을 우선으로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2가 써있는 학교가 경희대랑 성균관대인데 둘 다 이제 평균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성균관대는 만약에 과탐을 쓰면은 과탐은 이제 상위 한 과목으로도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과목 수를 뜻하는 거죠. 네네네. 등급이 아니라. 네. 등급이 아닙니다. 이 경매장 비슷한 거라서요. 이제 이 분위기 봐서 이제 질문 요소 땅땅땅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생각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너무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